그러면은 프로그램에 공지한 대로 4시 10분이 되어서 세션 2 패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티리 근무하는 에티리의 그 정보보호연구본부에 근무하는 나주현입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 표준 포럼 웹비너를 통하여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를 소개해 드리면은 저는 이제 국제표준 관련하여서는 ITUT S17에 그 S17 이제 정보보호를 전체적으로 이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워킹 파티 4의 공동 체어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캐슨 세븐의 레파처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한 2개의 표준을 개발하는 데 좀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JTC1 SC27 워킹그룹 5 쪽에 거기가 이제 신원 관리하고 및 그 프라이버시를 관할하고 있는데 그쪽에 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좀 핫한 그 ISO TC307 블록체인에서 전반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정보보호 쪽에 관련된 그런 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패널인데 그 제목은 그 주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비식별화 기법 정책이라는 그 제목 하에 각계의 현황과 대응 그리고 요구사항들을 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먼저 그 패널에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무법인 민후의 그 대표이신 김경환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의 활동을 하고 계신 김재수 실장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신동욱 센터장님, 그리고 또 이제 산업계 쪽에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현대오토에버의 여기호 차장님들 이렇게 이상 네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오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비식별화 기법 정책과 관련하여서 패널 분들의 그 발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발표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3분에서 5분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경환 대표 변호사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예,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명정보라든지 가명 처리, 그리고 가명정보 처리의 특례 규정이 도입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1조 1호 다목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가명정보에 대해서 정의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가명정보의 정의 규정은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정리를 하면은 가명 처리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좀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밝힙니다.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는, GDPR 같은 경우는 가명 정보에 대해서 개인 정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본다는 것이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1호의 제목을 보면은 개인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로서 가명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는 그 자체 조문 내에서도 조금 혼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28조 5에는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 식별 처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 보건대 복권도 안 되고 지식별 처리도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1호 1조 1호 다목에서는 가명정보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 1호 다목은 복원을 전제로 해서 개념 정의한 다음에 28조 5는 복원을 못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입법 체계상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개념 정의부터 복원을 금지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성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정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은 복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 자체를 막아놓는 이 규정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하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 규정을 지켜보면은 우리가 28조 4에는 추가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 추가 정보를 별도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복원이 금지된다면은 추가 정보를 별도 보관할 이유가 도대체 없어 보입니다. 복원이 금지된다 그러면 추가 정보를 파기하라고 하는 것이 맥락이 맞는 것이고 추가 정보를 별도 보관하라고 했다면 복원을 허용하는 게 전체 법조문의 맥락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28조 7에 의하면은 가명 정보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후에 파기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좀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데요. 가명 처리를 한 가명 정보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 이후 또는 보유기간 경과 이후에도 파기를 하지 않고 보관해도 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21조는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이후에 파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1조는 목적 달성된 이후에 보유기간 경과 이후에 개인정보를 파기하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28조 7에 따르면은 이제는 가명 처리만 하면 목적 달성 이후라도 보유기간 경과 이후라도 파기를 하지 않고 보관해도 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28조 7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법 21조의 파기 의무 부과 취지가 좀 몰각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법조문의 해석을 실무에서는 아마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목적 달성이나 보유기간 경과 이후면 파기를 선택하는 대신에 가명 처리한 다음에 보관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할 거고 이런 추세가 좀 늘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게 전체 법조문의 취지상 바람직한가 그런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가명 처리에 관련돼서 법적인 부분에서 또한 그것을 이행하거나 또한 그것을 활용할 때에 또 다른 어떤 그 법 해석상 또는 어떤 행동에 있어서 원래 법의 정신하고는 다르게 취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 SK 하이닉스의 우리 김재수 실장님을 초청해서 다음 발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 네, 김재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그 비식별 조치 중에 가명 정보의 기업 간의 그 결합 수행에 대해서 좀 자율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비식별 조치 중에 보면은 가명 정보의 기업 간의 결합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호위원회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그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그 개인정보법에 나와 있고 시행정보법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기업 내부의 가명 정보를 자체적으로 결합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 간의 어떤 가명 정보 결합은 앞서 그 법에서 제시한 지정 전문기관이 이제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그 기업 규모나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기업에서도 충분한 어떤 역량이 있는 경우에는 좀 자율적으로 이 결합을 수행할 수, 결합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기업에서는 그 기업 간의 결합을 위해서 이 그 수행 기관에서 데이터를 반출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한 그런 사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저희 같이 국가인증 기술을 보유한 어떤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또 별도로 적용되는 관계법을 또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은 이런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뭐 그룹사 내의 어떤 그룹 간의 기업 간의 또는 이제 그 대학이나 어떤 산학 협력을 위해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것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업 간의 그 결합을 위한 데이터 반출을 한 것이 이렇게 적절한가?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업의 어떤 규모나 환경 측면에서 영향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업 간의 그 결합 수행에 대해서 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 그 법무부 및 태평양에서 그 IITP 그 세미나 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도 시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그 환기를 시켜보면 정보 결합의 범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실용정보법에서 보면 좀 개념 정의가 좀 달라요. 실용정보법에서는 정보 집합물의 결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맹정보의 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든 또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정보 결합의 범위가 이렇게 두 양법에서 이렇게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일치시키도록 그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신 거로 보고요. 그 중에 어떤 자율성이 좀 부여가 돼서 그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원활하게 어떤 그 기업체라든지 이런 그 사업성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더욱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형태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신동욱 센터장님 다음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고요. 예, 아, 시작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예,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 이용기술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심동욱이고요. 오늘 이제 그 토론 주제가 비식별화 기법 정책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그 주제에 좀 부합하는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계속 지금 그 첫 번째 세션에서부터 그 데이터 3법이 이제 그 시행이 이제 그 다다르면서 그 법률 시행에 따른 어떤 그 기술 수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 나오신 뭐 결합 수요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 토대가 잘 마련이 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좀 우려들이 좀 있고요. 그런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하는 주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연구자들, 그리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그 관심자나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요 세션 1에서 얘기하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제 그 연습해보고 실제로 그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좀 누적이 돼서 관련된 기술에 대한 좀 성숙도가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그동안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개념상으로는 그 PET라는 그런 개인정보 강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오고는 있고 그런 개념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직은 관련된 이제 표준안도 일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초기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좀 아직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동안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가명 처리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결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동안 그 그러니까 16년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그런 조치들이 멈춰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그런 기술에 대한 활용성이 경험치도 많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법 시행에 따라서 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될 때 예를 들면 뭐 표준에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언급은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비식별 처리 기술 관련된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처리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사례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도 지금 어,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좀 많이 기술적인 그런 기법 연구나 추가적인 개발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그동안 이제 다른 영역보다는 좀 낮은 수준에서 이제 개인정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투자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법 시행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예를 들면 가명 처리에 대한 사후 관리 기법 아니면은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좀 눈여겨보지 못했던 그런 영역들이 좀 어 수요가 좀 증가할 것 같고 그래서 처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가명 처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평가나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이렇게 프로세스상에서 요구되는 그런 수요들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표준 포럼에서 진행하시는 국제 표준으로 당연히 이제 이어질 수 있고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선타님께서도 말씀하신 거는 우리 표준이나 어떤 기술 어떤 기준들이 사실은 이제 앞서서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술이나 산업적인 그런 현재의 상태는 조금 미성숙, 아직은 미흡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명화 처리 부분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발효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어떤 검토들이 향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으로는 현대 오토에버의 여기요 차장님 마지막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오토에버의 여기오 차장입니다. 네, 여 차장님 네. 볼륨을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마이크 볼륨을 올릴 수 있나? 예, 마이크 볼륨을 좀 올리셔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주시죠.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아까보다 좀 낫는데요. 예, 그럼 네, 진행하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좀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률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IT 기업 입장에서 어떤 전반적인 평가와 이제 법안 이후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올해 8월 데이터 3법 이제 개정을 시행을 앞두고 이제 많은 기업에서 이제 그 대응책을 이제 마련 중일 것으로 보는데요. 사실상 IT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은 직접적인 어떤 피부에 와닿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산업 도메인에 속해 있는 그룹사나 또는 이제 고객사들로부터 이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점차적으로 그런 어떤 문의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법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기존 사례를 분석하고 또 뭐 개선안을 도출하고 뭐 이때 이제 뭐 위험도 평가라든지 뭐 비식별 조치 방법 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하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법무팀이라든지 또는 뭐 외부의 어떤 법인에 대해서 검토 의뢰도 하기도 하고 시스템 개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위 법률 및 어떤 상세 가이드라인인데요. 어떤 산업 도메인별로 또는 적용 사례별로 어떤 그런 상세한 가이드, 특히 이제 규제 기관의 법 해석에 대한 부분이 조금 빠르게 공유가 되면은 그런 대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면요. 이번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등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면은 아직 법안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또는 실제 적용했을 경우에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날 거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IT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방향이 그래도 이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최근 각광받는 그런 AI라든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신규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조금 오픈된 자세를 취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초기에 이제 고객사들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거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할 거냐, 뭐 어느 법률을 따를 건지 또는 어느 기관에다 문의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이 혼선을 빚었던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어떤 그런 기구와 이런 법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됐다는 점도 뭐 개선된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또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업무 시스템을 구축 또는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개인정보, 뭐 가명정보, 익명정보 등에 대한 어떤 그런 구분도 모호하고, 또 각 정보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또 제공해야 되는지 쉽게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법무팀이나 뭐 보안팀이나 등등이 많이 문의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데이터 3법에서 좀 보다 좀 명확한 구분과 또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안내가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앞두고 5월에 금융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을 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그런 개인정보 보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큰 변화라고 이제 보는데요.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런 핀테크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데 이제 매우 혁신적인 어떤 그런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 도메인에서도 금융 데이터 거래소와 같이 어떤 그런 동일한 역할을 하는 차량 데이터 오픈 플랫폼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이제 현대 쪽에서 이제 그 오픈했고, 2020년 4월에 기아에서 이제 기아 디벨로퍼스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 디벨로퍼스라는 거는 이 커넥티드카 환경에서 수집되는 어떤 운행 및 재원 정보, 그다음에 주행 거리 또는 어떤 그런 운전 습관이라든지 뭐 차량의 위치 정보 이런 등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오픈 API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개인 또는 그걸 원하는 또 다른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법인 사업자들한테 제공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제 차량 관련 데이터가 많겠지만은 이게 이제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이 되다 보면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소유하는 어떤 그런 개인의 정보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주행거리 기반의 또는 운전 습관 기반의 스마트 보험이라든지 또는 향후에 있던 증가하게 될 전기차에 대한 충전 및 주차를 위한 스마트 결제 같은 것들, 그런 다양한 서비스로 이제 확장이 되다 보면은 분명히 이 차량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도 데이터 3법에 대한 적용이 분명히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저희 4차 산업혁명에서 했던 그런 그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개정되는 법안 자체가 어떤 뭔가 애매한 해석이라든지 어떤 그런 불분명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또 뭐 또는 어떤 이런 새로운 어떤 산업에 대해서 조금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좀 고려가 되어 가지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정표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보니까 산업체를 중심해서 안전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또 이에 지금 현재 어려운 사항이면서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일단 데이터 3법이 세 개의 법이 이제 이렇게 이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또 알기로는 또 위원회가 또 좀 격상을 하려고 하는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한 사례로서 금융 데이터의 거래소가 5월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또한 차량 정보라든지 그 얘기는 이렇게 이제 서비스별로 어떤 프로바이더별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데이터의 플랫폼, 데이터의 거래소 이런 것을 구축해서 그러한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플랫폼들이 구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자유롭게 토의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는데, 혹시 그 참여하신 분들께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제가 그것을 이렇게 전달해서 질문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그 우리 키사의 그 심 센터장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발제하신 그 김대수 실장님이 발제하신 첫 번째 것, 그 가명 정보에 대한 그 자율적으로 처리하고는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부터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아까 말씀도 사실 하셨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어서 어떤 그 아이디어나 어떤 요구 사항이 먼저 선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을 때 과연 그 가명 처리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한번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은 또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법 관련 사항이라서 뭐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추가 입법 과제에 해당되는 영역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 주신 컨셉 자체는 예를 들면 이제 대기업에 해당되실 것 같아요. 웬만한 이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 준하는 그런 어떤 안전성을 확보 조치가 되어 있는, 그리고 그런 조치 능력이 이제 충분한 그런 여건에 있는 어떤 그런 일종의 이제 그런 그룹에 대해서 결합에 대한 자율성을 좀 부여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개정이 돼야지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당연히 법이라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개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8월 5일부터 이제 새로 개정된 이제 법이 시행이 돼서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방금 말씀 주신 일종의 이제 예시인데, 그런 사례 같은 새로운 수요, 새로운 니즈가 이제 누적이 돼서 개정 수요가 또 이제 법률 개정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어떤 개인정보법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그동안 사실은 많은 부분이 침해가 있었지만은 이거를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도 법이고 또한 기술이나 산업적인 부분들이 많이 미숙한 부분들이 존재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진행 속도가 좀 늦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김원 단장님이 이제 해주셨는데, 8월 5일 시행되는 개보법에 보면 GDPR을 인용해서 감염정보 등이 정의되어 있는데, 기존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키사에서 개정 작업을 하는지요? 혹시 개정된다면 주요 내용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이것도 키사에 우리 센터장님이 아마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예. 네, 네. 그 기존에 이제 16년에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폐지라기보다는 이제 그 새로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에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편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가이드라인은 그 아까 말씀 주신 그 이제 새로이 출범하는 이제 보호위가 이제 주도해서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나올 것 같고, 주 내용들이 지금 예상하시는 것처럼 뭐 감염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감염 정보의 결합과 반출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절차나 방법, 그 다음에 그 세션 1에서 논의됐던 그런 절차와 방법을 수행할 때 필요한 기술 사항들, 그런 것들 위주로 그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특히 그 내용들이 이제 서로 또 의견이 다 다른 것 같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또 우리 파스닷컴에서 이제 박승수 군이 제28조 2 감염정보의 처리 등 개인정보 처리는 제1항에 따라 감염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처음에 사실은 김경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해석이 유럽과 한국에서의 이 처리가 더 다르고, 실질적으로 또 나중에 산업적인 이슈에 의해서는 또한 이것이 아니 된다고 블로킹을 한다기보다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불완전하다. 이런 내용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 혹시 의견이라든지 또 추가할 어떤 코멘트 있으시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용자라는 게 지금 이용자들이죠. 개인정보 보호를 우리 이용자들,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떤 점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고, 또 어떤 부분을 활용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28조 2에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라는 표현은 이거는 좀 굉장히 좀 폭넓게 이제 정보를 포섭하기 위해서 만든 조문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 개념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감옥 개인정보가 있고, 남옥 개인정보가 있고, 다목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남옥 개인정보란 것은 이제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은 식별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의미하는데, 28조 2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남옥의 다른 정보도 포함하고 다목의 추가 정보도 포함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제3자한테 제공할 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일체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작성된 조문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제 이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정보, 이 알아본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법조문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알아보기 위한 이 표현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알아보기 위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특정 정보를 보고 누구를 떠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는 그 정도 미치지 않더라도 알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의 조문이 특정 개인을 떠오를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하는 알아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조문에서는 그보다 못 미치는 알아보기 위한 그러니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까지 포섭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조금 그 알아보기 위해서 또는 알아본다 이런 표현이 조금 일관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개정 개인정보법 28조 2항에 그 알아보기 위한 정보는 최대한 넓게 해석하는 해석해야만 그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 감형 처리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한번 우리 김재수 실장님한테 한번 저기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사실은 비식별화 처리가 있고 그다음에 비식별을 해야 된다는 당연성이 이해가 되고 있는데 또 해킹 방법으로 리아이덴티피케이션, 즉 재식별화하는 방법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감염에 대한 이런 처리를 하게 되니까 데이터 애그리게이션, 결합 정보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데이터들을 결합을 하게 되면은 개인을 식별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거로 인해서 직접적인 아니지만 정보를 모아가지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피싱이라든지 그 정보를 통해서 어떤 계좌를 개설을 한다든지 대출을 인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지요. 만약 가능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어떤 조치도 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을 한번 청해 봅니다. 예. 네. 아니,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패널로 나오신 분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다들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 보고 있으면 좋네요. 빨리 코로나 끝나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 그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이고, 사실은 뭐, 제가 어떤 경험한 사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앞서 아마 NSHC에서 김수연 연구원인가요? 그분이 아마 발표하신 내용이 거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비식별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2차, 3차 그 가공 과정을 거쳐가지고 원래의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통계라든가 또는 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재식별이 가능했다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재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본에 대해서 어떤 가공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속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전제 조건 자체를 재식별하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한다면은 어떻게든 식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이 데이터를 재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어떤 솔루션을 쓰지 않는 이상은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 활용된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재식별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궁극적으로는 아직 뭐 표준으로 완전히 정해지진 않고 2022년도나 2024년도에 제정된다고 하지만 표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맥락적 위험, 뭐 컨텍스트 리스크라든가 또는 데이터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은 이 데이터들이 활용되어서 또는 비식별 처리가 될 때에 또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리스크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어떤 보안성 검토를 한다든가 해서 그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부서에다가 가이드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으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제시별화의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도 어떤 그 맥락적 위험이라든가 데이터 위험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플로어에서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또 아마 같은 맥락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지금은 보호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할 거냐를 했는데 여기 질문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혹시 생각되는 어떤 그 정보의 범위들이 어떤 것이 있을 속성도 여기 포함되겠죠. 예. 그것은 그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 다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건 네, 결국엔 보호를 하는 조치에 대한 수준이 필요한 거고 그 네, 수준에 따라서 어떤 정보들이 포함되는 거고 그러면 그 수준이 적절히 유효하게 그 블로킹이 되지 않으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이제 유출이 돼서 네.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네네.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음, 부분들을 애초에 이제 그 맥락적으로 봐서 그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 데이터를 뭐 제식별은 둘째 문제고 활용하지도 못하게 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면 저기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현대 오토에버의 여기요 차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어, 이, 지금 이제 법적인 정책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법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용자 측면에서 했는데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3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그러면 그랬을 때에 어느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력을 해서 개인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어떤 법제화를 할 만한 그런 영역들이 어디 있는지 평소에 생각이 있으신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사실상 이제 제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래에 나오게 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또 어떤 그런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어느 정도는 다 그 근거를 다 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그 신용정보보호법에도 뭐 특별히 뭐 그 통계라든지 연구라든지 뭐 기록 보존에 대해서는 그 동의 없이도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은 개인정보보호법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어느 정도 근거가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어떤 서비스 나오면 따라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제공이 되고 또 결합이 될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런 각 도메인의 어떤 전문가들의 도메인의 어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같이 또 법제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참여를 해가지고 그 각 산업 도메인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마련됐으면은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 활용하고 산업계에 적용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히려 많은 토론을 했는데 참 유익했고요. 사실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토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산업적인 부분과 또한 정책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아우러서 서로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필요할 거야 되겠고요. 일단 이그 패널에 참여해 주신 우리 참여자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이 전체를 운영하신 우리 영웅열 교수님께 또 마이크를 연결드려서 본 회의를 한번 마무리하는 것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웹비너는 우리 개인정보보호 표준 포럼이 2020년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개최한 이 웹비너입니다. 오늘 웹비너는 순천향대하고 정보보호국제교육센터가 주관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한국정보보호학회가 공동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의장으로서 오늘 웹비너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사전 등록자가 한 153명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끔 있다고 한번 보니까 동시 등록자, 이 참석자들이 한 80명 이상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워크숍이 웹비너가 개최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특히 좌장을 맡아주신 TTA의 오응용 박사님, 그 다음에 에트리의 나재훈 박사님, 그리고 발표를 해주신 에트리의 박종렬 단장님, 키사의 한가람 주인연구원님, 마이크로소프트의 함상범 상무님, 김미연 연구원님, NSHC거든요. 김미연 연구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경환 민우의 대표 변호사님, 김재수 팀장님, 심동욱 단장님, 여기오 부장님이 알고 있습니다. 차장님이 아니고 부장님으로 승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웹비너를 준비해 주신 정보보안 국제협력센터 정기론 사무국장님과 박은하 차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 자료하고 웹비너의 이 동영상 자료는 5월 21일 목요일에 이 포럼 홈페이지를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발표자들의 이 동의를 얻어서 가능하다면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럼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웹비너나 워크숍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국제 표준화에 관한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제가 여러분도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요. ISO의 IEC의 27701이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PIMS고요. 개인정보 관리 쪽인데 그 표준이 현재 작년 2019년도에 8월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표준이 있습니다. 27034라는 표준이 있고요. 그리고 2770이라고 연관해서 현재 PIMS를 이렇게 주관하는 인증기관에 대한 가져야 될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을 현재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ISO에서요. 그래서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이고, 현재 이 국제표준의 번호가 정확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27006이 ISMS를 위한 인증기관이 가져야 될 요구사항인데요. 그걸 두 개로 나눠서 27006은 파트 1은 ISMS를 위한 인증기관 요구사항이고, 파트 2는 PIMS, 그러니까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체 요구사항이 굉장히 이렇게 요구돼서 사실은 지난 2019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올해 10월에 27006-2를 완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EU의 GDPR에서 이 개인정보 관리 메커니즘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27701이 이 법제도의 모든 요구사항들 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법제도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회사들이나 우리나라의 특히 글로벌 사업을 하는 여기 현대랄지 아니면은 삼성이랄지 이런 회사가 유념해야 될 표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준의 주제는 워크숍이나 웹비너의 주제는 이 표준을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오늘 웹비너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생해 주셨고 또 참가 많이 해주셨고 관심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웹비너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